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사원의 YN하우 박사원입니다.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폭풍우가 친다는 현상,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변화가 연쇄작용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나비 효과가 연상되는 사회적 이슈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주소가 새롭게 바뀌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쓰레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전자제품이지만 버려지고 나면 처치 곤란한 악성 쓰레기가 되는데요. 이 쓰레기를 사들여 돈을 버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전자제품, 전자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돈과 번지를 표기하는 집원 주소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붙이는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쟁점을 짚어보고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IT 산업. 하지만 수명을 다한 IT 기기들은 전자쓰레기가 돼 전 세계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전자쓰레기. 그 위험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제 2014년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소 체계가 바뀝니다.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건데요. 2011년 이후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도로명 주소가 낯설고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전면 시행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정착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처럼 주소 체계가 바뀌는 것을 아는 시민이 50% 정도에 불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도로명 주소는 도로와 건물의 번호를 부여한 주소 체계인데요. 기존에 쓰던 집원 주소를 도로명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의 1이라는 주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원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랫동안 사용해온 집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현행 이 집원 주소 체계에는 특정한 위치 찾기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원 주소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토를 필지로 나누고 1년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급속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집원의 순차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집원을 주소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된 겁니다. 때문에 주소를 도로명으로 체계화하면 길찾기도 수월해질 뿐 아니라 물류 수송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 신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로명 주소 사용에 여러 편의성이 있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모두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도로명 주소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사실 지난 2012년에 전면제 시행하려다가 홍보 부족으로 2년이나 이제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도로명 주소 시행을 두고 여러 잡음이 이제 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점은 이번에 이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구획 정리가 잘 된 선진국과 집이 먼저 지어지고 골목길이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체계적인 주소 체계를 도입하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 원에 이를 뿐 아니라 구급 출동 시간 감소와 수월한 위치 찾기 등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로명 주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집원 주소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국민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왔던 집원 주소를 바꾸는 것은 급속한 개발로 집원 주소를 부여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도로명 주소를 도입한 후 2011년부터 행정구역과 번지를 사용하던 주소 표기 방식을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바꿨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지번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을 찾아가고 싶어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운 도로명소를 도입해서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긴급 구조 시에 그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수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와 군, 구, 읍과 면은 같지만 동과 리 대신 길 이름으로 대체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물에는 건물 번호가 부여됩니다. 건물 번호는 도로 입구부터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원칙으로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건물에는 홀수를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는 짝수를 붙입니다. 또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는 대로, 왕복 2에서 7차로는 로라고 부르고 그 외의 도로는 길로 지칭합니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가 갈라진 경우에는 큰 도로명과 함께 숫자를 씁니다. 도로명과 건물 번호만 알면 도로의 폭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도로 입구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곳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짝수 건물 번호가 부여돼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만 보더라도 그 도로의 위치와 그리고 방향이 예측이 가능한 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번호판의 모양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는 원형 번호판을 이용하고 문화재나 관광지는 갈색 번호판을 씁니다. 특히 관공서, 문화재나 관광지의 번호판에는 그림을 그려 넣어 한글을 모르는 외국 관광객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주소 체계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지번 체계에 의한 주소 체계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국가나 또는 선진국이 대부분 이제 그 도로명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중 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각각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찾아간 경우 약 4분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지번 주소로 찾아간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헤매다 보니 2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는데 약 17분이 걸렸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길을 찾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써왔기 때문에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도로명 주소는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분류해서 이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 장소를 찾는 거하고 도로 주소를 이용하는 것 간에는 괴리가 있어서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역사가 오랜 지역의 경우 도로명 주소 사용에 예외를 두거나 당분간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의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다른 도시의 오래된 지역은 법대로는 뭐 도로명 주소 제도 그대로 도입하고 근데 이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는 뭐 원래 그 번지수 제도일 수도 있고 도로명 주소하고 그게 이제 번지수 이렇게 병영하는 방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집원 주소를 사용해온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지번책에 의한 주소에 익숙해져 있었던 국민들이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 그러나 현대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의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그 나이 드신 장년이나 노년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 또는 홍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집원 주소는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까지 시간은 고작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도로명 주소. 그러니까 이 새 주소에는 줄자와 나침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그 인상적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도로명 주소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전면 시행 이후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내년 전면 시행 이후에도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기존의 집원 주소를 기재해도 배달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소 체계와 공적 장부, 또 주요 민원 서류는 모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른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게다가 2015년도에는 우편 번호도 이제 5자리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정부와 민간이 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행정기관에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다면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로명 주소, 실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통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서울중앙우체국. 쉴 새 없이 새 우편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우편물의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동과 번지로 된 집원 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님들이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아직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새 주소가 오는 게 한 100통이면 19통 정도 지금 그 집원 주소하고 공동해서 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는 지난 2012년 전면 시행하려다 홍보 부족으로 2년이나 늦췄습니다. 도입에만 15년,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4천억 원의 비용을 썼지만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생활 사용되는 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지명인데 아직 생소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서도 길을 묻거나 거래를 할 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집을 찾거나 빌딩을 찾을 때는 아직까지는 새 주소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없고요. 도입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도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택시 기사도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 주소로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방송에서는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뭐 새 주소로 가자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나 이거 치는 것도 지금 처음 쳐보는 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는 아직도 있으나 마나한 상황.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하려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활용 방안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이용자 중심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도로명 주소를 써도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생겼다, 바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에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도로명 집 주소가 적혀있는 자석 병따개를 배포하기도 하고 구청 직원이 경로당을 찾아 설명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해 보다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초 1동 골목길에 들어서자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서초구가 지난해 말 서초 1, 2, 3동에 시범 설치한 벽면 부착식 도로명판. 검을 벽을 활용해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행인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벽면형 도로 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서 건물 벽면에 부착하기 때문에 초행길이면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이고. 낯선 골목길에서 헤매기가 일쑤였던 집배원들은 길 찾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있음으로 해서 찾기가 훨씬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소만 보고 하면 어디로 가라. 그 큰 건물이 있다. 큰 건물 주위를 가면 알 것이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도로명 주소가 있음으로 해서 길 따라가서 찾아가기가 참 편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지만 아직도 사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함께 꾸준히 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사실 아직도 이제 도로명 주소 활용이 좀 미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민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 도로명 주소 예산 3,500억 원 가운데 98%가 이 표지판 등 시설비에 투입됐고 홍보비는 2%에 불과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직도 이제 본인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나 서울시 도로명 주소 안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보민원 콜센터인 110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해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민원 콜센터 110 그리고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도로명 주소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유관 민간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도로명 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서는 외면받는 반쪽짜리 주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실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선명한 텔레비전, 모르는 것이 없는 인터넷 검색 엔진, 그리고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되는 스마트폰과 현실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 이제 전자제품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이 수명을 다하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선진국에서는 폐전자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저개발 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는 전자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로 각종 질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전자제품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편리한 세상의 또 다른 이면, 전자쓰레기, 그 위험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그 전자쓰레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자쓰레기, 무엇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네, 전자쓰레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에 버린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제품은 물론 조명기구와 스포츠, 레저용품, 그리고 의료장비까지 보다 포괄적인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을 전자쓰레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제 무척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자, 설 기자, 우리나라가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면서 전국이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폐기 처분하는 가정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버려진 아날로그 TV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안관 TV의 후면 유리는 납을 포함한 중금속이 있어서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 제품이 출시되면 바꿔버리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전자쓰레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심리와 무관심으로 인해 전자제품이 거대한 쓰레기 무덤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넘쳐나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각되거나 함부로 만졌을 때 인체에 좀 해롭지는 않은지 궁금한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니 전자쓰레기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인체에도 무척 해로웠습니다. 넘쳐나는 전자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전자제품은 이제 급속을 넘어 광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 텔레비전. 소비자는 제품에 열광하다가도 쉽게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제품을 찾습니다. 실증만 해도 자기 취향에 안 맞거나 또 유행에 바뀌게 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매력이 증가되면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량, 잠재적 폐기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짧아진 소비 패턴 탓에 버려진 전자제품은 대부분 쓰레기가 됩니다. UN 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컴퓨터 3천만 대가 버려지고 유럽에서 폐기되는 휴대전화는 1억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2년 연간 1,400만 톤씩 발생하던 전자쓰레기가 지난해에는 무려 5천만 톤이 발생했습니다. 20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56년간의 역사를 만들어온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국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영상 압축 기술을 통해 동일한 폭의 주파수로 보다 많은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기존 화질에 비해 4-5배 이상의 뛰어난 화질과 음향 감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장나지도 않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폐기 처분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11년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요, 폐 아날로그 TV 발생량이 09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1년의 경우에는 약 75만 도에 이르는 5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중량 단위로 환산하면 약 3만 4천 톤입니다. 문제는 버려진 아날로그 TV는 다량의 납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이 없는 나라로 수출하거나 벽돌 등의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극소수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폐기된 아날로그 TV는 처치곤란한 전자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들의 연간 제품 교체율은 67.8%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버려진 휴대폰이 바로 전자쓰레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자제품의 폐기량도 적지 않습니다. 밥솥과 청소기는 물론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5천만 대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바라보면 전체 전자제품이 한 2,800만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가전제품들이 한 2,000만 대 이상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00만 대 이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것은 고작 20%일 뿐,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각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 정도는 재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민간 이제 허가받지 않은 이제 민간 시설에서 수거를 해서 뭐 거기서 해체를 한다든지 뭐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 전자제품에는 많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각종 중금속과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납, 주석, 구리, 카드뮴, 수 이런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이 되면 이런 물질도 같이 소각이 되면서 이런 중금속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전자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합니다.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전자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세상에 알려진 중국 광동성 구이유 마을. 곳곳에 쌓여있는 폐전자제품들은 마치 거대한 고물상을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은 폐전자제품을 손으로 부수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회로기판을 불에 가열합니다. 소량의 구리와 금속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금속물질을 얻은 뒤 남은 플라스틱과 전선은 아무런 제재 없이 태워집니다. 최신 첨단 기기를 가장 낙후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자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전자제품 속 중금속과 유해 성분들이 그대로 인체에 흡수된다고 설명합니다. 중금속마다 다 다양한 그런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의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IQ의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주의력을 결핍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빈혈과 같은 그런 혈액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위장관계 계통 또는 신경 근육 계통 또 심지어는 중추신경계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 IT 시대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자쓰레기는 저개발 국가의 잠재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양의 이제 전자 쓰레기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에 전자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전자쓰레기를 값싸게 처리해야 하는 선진국과 부품 속의 금속이나 구리, 이것들을 채취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 저개발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설 기자.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는 협약이 있잖아요. 바젤 협약인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네, 바젤 협약의 기본 취지는 이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폐기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협약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 주도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의 논리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환경 오염도 이제 심각하지만 더 이상 전자쓰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좀 양심적으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고 줄이는데 좀 힘써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쓰레기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니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상당량의 대형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된 후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디오나 밥솥, 휴대폰 등 소형 폐전자제품은 아직도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재활용되는 양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쓰레기의 재활용 과정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있는 폐전자제품 수거함이 눈에 띕니다. 소형 전자제품을 따로 모으는 수거함에는 밥솥과 청소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와 수명이 다한 내비게이션까지 보입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선풍기라든가 전화기, 충전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밥통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이사철에 이제 많이 나오죠. 서울시는 2009년부터 폐전자제품의 불법 수출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된 소형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수거된 소형 폐가전제품은 이곳 서울 SR센터에서 선별과 분해 과정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하루에 SR센터로 들어오는 전자쓰레기의 양은 평균 130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모입니다.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따뜻한 4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수거량이 많고요. 평균 한 130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반입되는 경우에 한 250톤 정도가 됩니다. 수거된 폐전자제품은 가장 먼저 대형과 소형으로 나뉩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등의 대형 폐가전은 서울 외곽에 있는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재활용됩니다. 남은 소형 전자제품은 외부 선별을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품은 폐기 처분되고 재질별로 분류해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아진 부품들은 다시 재활용되거나 중고 거래 장터로 팔려나갑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폐전자제품의 80%가 재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 80%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속을 포함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 든다면 컴퓨터 한 대는 약 10kg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한 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은 희귀금속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희귀금속 자급률은 10%대. 휴대폰과 텔레비전에 꼭 필요한 희귀금속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있는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면 희귀금속 수입량이 줄어들고 더불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금광석 1톤을 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5g 정도인데 비해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이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400g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원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지 않고 폐금속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톤의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2.63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며 소각 내리 대체에 따라서 통당 0.67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됩니다. 이처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처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생산업체가 18%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대형 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은 약 20%에 불과했지만 스페인은 56%, 스웨덴은 7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IT 기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17%인 반면 독일은 46%, 오스트리아는 50%로 높은 재활용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회수에 문제점을 꼽습니다. 일명 고물상이라 불리는 미신고 수집상이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폐전자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가전제품은 각 소비자들이 쓰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협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좀 더 오래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전자제품을 쉽게 바꾸는 소비자에게 구입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렇게 제품들을 오래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텔레비전 무슨 기종이 바뀌었다 그러면 다 바꾸고 컴퓨터 무슨 기종이 새로 이렇게 저게 됐다면 다 바꾸고 핸드폰 1년도 안 돼서 바꾸고 우리나라 연간 핸드폰만 해도 2천만 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전자 제품들이 발생하는데 좀 더 길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별 생각 없이 바꾸는 전자제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망치고 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바꾸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버려진 전자제품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 전자쓰레기에 위협당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전자쓰레기들도 이제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다니까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데요. 또 작은 휴대폰에서도 금속 자원을 추출한다고 하니까 생각할수록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서도 전자제품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처럼 재활용을 넘어서 도시 광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계는 자원 전쟁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 광산 사업은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도시 광산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일본은 2013년까지 희소금속의 80% 이상을 폐전자제품, 즉 전자쓰레기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이 세계 최대의 자원 소비국인 중국도 도시 광산 사업에 뛰어들어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국 쉬운 곳에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희소금속들의 경제적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쓰레기들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고 또 자원 확보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설계자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자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자 폐기물을 잘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겠죠. 먼저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 물품 장터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합니다. 또 휴대폰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해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 설 기자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나 기업,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 등 단체에서는 폐전자 제품을 모은 뒤 전자쓰레기 제로 운동본부에 수거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됩니다. 몇 년 전 사서 몇 번도 안 들은 MP3 플레이어, 한때 공부한다고 산 전자사전, 그리고 공기계가 된 휴대전화까지 이처럼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많은 예비 전자쓰레기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전자제품의 홍수 속에 철이 지난 상품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버린 전자쓰레기가 환경을 해치고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전자제품의 구입과 폐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상원의 YNAU.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